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등교육과정연구에서 행사 진행을 맡고 있는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김용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회가 그동안 계속 작년부터 수학, 과학, 그다음에 지난번 사회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영어 교과 강론 세미나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국어과 교과 강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과 교과 강론 세미나로 어, 성신여자고등학교에 계시는 이수정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수정 선생님, 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화면 공유 제 강의 자료로 옮겨서 할게요. 네, 그럼 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 성신여자고등학교의 영어교사 이수정이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을 느끼면서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중간중간 말씀드리다가 채팅창을 볼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순간 정신을 딱 차리면, 제가 혹시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놔주시면, 잠깐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들께는 어떤 식으로 강의, 말씀 진행되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개정교육과정,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제가 번호를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과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15와 2022 교육과정의 차이점, 그리고 이 교과 역량이 이제 2022에서 영어과 교과 역량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성취 기준에 각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공통 과목의 성취 기준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목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신설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 과목 안내해 드리고요. 추가로 질의 미리 궁금하신 사항 중에 이수 경로, 그다음에 과목 위계 그런 거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추가로 강의자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강의자료 보내드린 거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어, 연초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중3부터 문이과가 같은 과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나왔는데, 사탐이랑 과탐, 이제 이 친구들은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럼 사탐, 과탐의 대략의 문항이 어떻게 공통과학이랑 공통사회가 어떻게 같이 문항이 나오는지 예시 문항이 오늘 교육부에서 안내가 이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면서 이제 지금 중3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상에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수능도 바뀌고 내신 등급도 이제 5등급제로 바뀌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게 되고요. 생활기록부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함께 확인하시면서 이런 맥락 안에서 저희 영어과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학생들이 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교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학교 맥락의 어, 선생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일반고, 자사고, 뭐 특목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남고, 여고, 공학 맥락이 굉장히 다양하신데 각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맥락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어떤 과목을 배우면 좋을지 선택 과목에 고교 학점제 맥락 안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배워야 앞으로의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영어과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AI 교육대학원 졸업했는데요. 제가 1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코딩부터 배우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AI 대학원을 다니니까 영어 교사고 어떤 교사 상관없이 티처블 머신부터 그냥 다 하더라고요. 영어 교사가 필요한 건 언어학적 관점에서, 네, 언어를 어떻게 의사소통에 사용할 때 AI가 필요한지를 배워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1기회 때는 진짜 교육과정 자체가 커리큘럼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배우면서 이런 얘기 이제 하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좋은 거 막 얘기해도, 티처블 머신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태클 얘기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새로운 요새 생성형 AI도 많이 나왔잖아요. AI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한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서 교육에 접목시켜 나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인제 저희 인제 뭐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저도 들었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교육 담당에 인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런 것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어 교사로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교과서도 지금 막 한참 선정하시는 거 고민하실 거고, 몇 달 있으면 AIDT도 1 학년은 공통 영어는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이 영어는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할지. 그리고 엄청나게 학교마다 스마트 교육, 에듀테크, 뭐 디지털 관련 그런 교육하라고 지원금 내려오고 선도학교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공무에 맞게 막 써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감당 안 되고, 그다음에 어 기기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막 기기 잘못 나눠 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리고 중학교는 이미 다 인제 디봇 기기가 쓰는데, 고등학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 2 학기에 10월 이후 정도에 나온다고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도대체 우리 고등학교 맥락에서는 어떤 거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데 '영어가 그 최전선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그런 맥락에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떻게 영어과가 인제 교육 과정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 개발 방향과 고등학교 맥락에서 영어과 교육 과정의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OECD의 그 학습 나침판 러닝 컴퍼스 많이 이제 인용해서 보셨잖아요. 요 그림은 앞으로 향후 10 년간 계속 보실 거라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학생을 목표로 개정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OECD가 2017년, 2016 고 시기쯤에 이 학습 나침반, OECD 교육, OECD 국가에 있는 인제 사람 분 인제 나라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메시지를 준 것과 같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학생이 뭔가 들고 있는데 이게 나침판이에요. 학생이 들고 있는 나침판이 이렇게 있고, 이 나침판을 확대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고요. 나침판 확대를 하면은 여기에 컴피턴시, 그래서 학생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역량의 나침반 바늘을 보시면 4 가지가 있어요. attitude, skills, values, knowledge. 그래서 지식, 이해, 과정, 그다음에 가치, 태도에 관련된 이런 바늘이 있고, 이 바늘이 돌아가면서 학생이 가야 되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데요. 결국에는 이 학생이 나침반을 보고 찾아가는 길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네, 그 웰빙이죠. 잘 살아야 된다는 건데, 학생 혼자, 그 아이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주변에 있는 모두 함께, 동료들, 교사들, 가족들, 학교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그런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 기능, 이 모든 거를 나침판을 보고 아직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미래를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 학생 주도성, 이제 이 나침판을 보고 찾아가는 힘이죠. 그 스튜던트 에이전시고요. 학생이 학생 주도성을 가지고 학생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교육과정 총론에는 이렇게 나와요.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으로 미래 사회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앞으로 그림은 자주 보실 것이고, 이 그림을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교육과정 안내할 때 요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학생 나침반을 가운데 크게 두고 협력적 주도성, 주변 사람들과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역량, 그다음에 결국 가고자 하는 목표는 웰빙이죠. 교육 혁신의 궁극적 목적, 개인의 사회화 웰빙과 번영, 이제 요 부분이 웰빙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학생 주도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 및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요 바로 나침판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아까 보셨던 영어 표현들을 다 이렇게 바꿨죠. 역량을 가지려면 태도, 지식, 가치, 기능 이 바늘을 가지고 이 바늘이 이제 움직이는데요.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고 학생이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변혁적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게 계속 나침판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웰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교육 방향도 이렇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그 방향도 같은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좀 화면을 좀 최대한 크게 해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과정 시안 개발할 때 이제 전문가 토론을 했었는데요. 도대체 영어과 교과 역량은 무엇을 넣어야 하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하위 역량에. 의사소통 역량은 디폴트로 깔린 거예요. 예전에 2015 때는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의사소통 역량은 디폴트로 깔려 있게 되고 다른 역량들이 다 추가로 들어와서 6가지 역량이 생기게 됐거든요. 근데 맥락은 이랬어요. 어,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요. 공감과 협업도 들어가야 되고요. 공동체 의식이나 기타 등등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역량까지 다 들어가야 한다. 이 맥락을 가지고 교육과정이 이제 1차 연구부터 개발이 되었고요. 1차 연구 뒤에, 어, 2차 연구를 그대로 이어서 하지 않고 1차 연구에서 사실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아시잖아요. 네, 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사실 1차 연구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이게 이제 그 1차 연구 시안을 보여드렸는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30년 동안 변하는 게 없다. 어, 우리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교육과정이 2009나 2015와 2022가 똑같은 말만 똑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이 많다. 그런 얘기가 많이 하게 돼서 다시 2차 연구를 하면서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했던 것은 교육과정의 영어과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이 궁극적 지향점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죠. 그래서 이 역량을 가지려면 가장 널리 통용되는 소통 수단인 영어로 제시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적 산물을 향유하며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영어 사용 공동체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역량,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교육과정 이제 2차 연구가 개발이 2차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영어과 교육과정의 총론을 보시면 성격은 이제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영어를 다양한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그런 언어로 규정을 했고 학교 교육에서 영어 교과는 어떻게 왜 필요한가 그 역할을 성격 제시했고요. 목표에서는 국가 사회적 요구, 미래 사회 변화, 학문적 체계, 해외 동향 요걸 다 반영해서 6개의 세부 목표를 진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에 제시된 교과 역량 개념을 구체화해서 이걸 내용 체계표로 만들고요. 거기에 성취 기준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첫 번째 안내해드린 내용 중에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말이 있는데, 깊이 있는 학습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삶과 연계한 학습, 그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깊이 있는 학습인데, 깊이 있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학생이 사고와 탐구를 통해서 소수의 핵심 내용을 자기 지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이걸 이제 전이라고 하는데,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배우는 것. 이게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이 핵심 아이디어라는 거는 교과 기저의 근본이 되는 펀더멘털한 그런 아이디어고, 이런 교과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생이 내면화, 체화, 자기 지식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자기 맥락이 돼서
자기 것으로 전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되고요. 그 핵심 아이디어를 맨 위에 놔두고 거기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의 요소가 만들어져 있고 그걸 기준으로 성취 기준이 지식 이해, 과정 기능을 합치거나 아니면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를 합치거나 아니면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성취 기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고등학교 편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안에 이제 보통 교과,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이제 영어과에 해당하는 건 여기 보통 교과 안에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택 과목 안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중에 고등학교 영어과에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 2015 때는 이제 보통 교과의 이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2022에 와서는 공통 과목은 1학년에 있되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외에 융합 선택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모든 교과목에 융합 선택이 있고요. 융합 선택은 타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에 주제 융합이 가능한 그리고 실생활 체험이나 응용을 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영어과에도 융합 선택 과목이 세 개 들어와 있고요. 그 안에 완전히 새로 생긴 이제 신설 과목이 들어와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선택 과목은 1학년 아니고 2학년 때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2학년에 배우게 되면 이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뿐만이 아니고 융합 선택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성취 기준 개발 원리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역량에 근거해서 학교 급별, 특히 고등학교 언어 발달에선 최고 난이도죠. 내용 적정성과 언어 기능 발달을 고려해서 성취 기준의 양과 수준을 이제 설정하게 됐고요. 그때 내용 체계표의 세 가지 범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고려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중에 영어과의 교육과정에 교과 역량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요런 것들이 더 들어가서 성취 기준을 추가로 개발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기 선생님들이 보시는 PDF 파일에 또 나눴는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그 교육과정정보센터에 우리 교육과정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연도별 개정 시기에서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교육과정 무슨 과목 있었지? 늘 헷갈리시면 문서 같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들어가시면 거기에 영어과 나와 있고요. 영어과 안에 이렇게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하나하나 과목별로 클릭해서 성취 기준까지, 내용 체계표랑 성취 기준까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 모르겠네요. 1시간 반이어서 좀 시간이 부족할까 봐 열심히 말하는데 혹시 말 속도가 빠르면 채팅창에 제가 놔주시면 열심히 이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말씀드리는 건 괜찮나요? 그냥 들으실만 하신가요? 네. 혹시 빠르시면 바로 얘기해 주시고 목소리도 그냥 괜찮게 들리실까요? 네. 저 힘내려고 밥 먹고 들어왔는데 목소리 너무 작으면 바로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15와 이전 교육과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과 역량과 내용 체계표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어, 포스킬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서 드디어 벗어났죠. 이해와 표현. 네.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은 통합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해랑 표현 심지어 그것도 없이 몽땅 다 멀티모달로 이해랑 표현이 합쳐진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제가 하나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2015 교육과정 보시면 2015 때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 이제 그 역량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2에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 없어요. 이 6가지 역량을 보시잖아요. 이 6가지 역량에 디폴트로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 깔려 있어요. 그 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기본이고, 그 아래에 6가지 하위 개념의 역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5랑 똑같은 거는 자기관리 역량은 똑같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식정보 처리 역량도 들어와 있는데, 추가로 빨간 색깔 보셔야죠. 협력적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그다음에 심리적 감성 역량 들어와 있어요. 이거 원래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저 예전에도 2015 때, 어, 교과서 수업할 때 정말 화났던 게,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은데 도대체 왜 창의적 사고 역량이 영어과 역량이 없을까? 그리고 영어과의 수많은 영어로 된 컨텐츠 중에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아니면 영어에 관련된 어떤 그런 영상을 보고도 심리적 감성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었잖아요. 도대체 얘네 왜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이 2가지 역량이 없는 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불만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첫 번째에 협력적 소통 역량이 지금 역량 중에 제일 위에 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보시는 학생들, 만나시는 학생들, 5년 전, 코로나 전, 그때랑 10년 전, 그때랑,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더 오래 근무하시고 계신 선생님 많죠. 저도 2002년부터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친구들하고 너무 다른 게 협력도 소통 역량이 뭔가 협력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그 문제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오면서 누구와 함께 할 필요가 없어진 게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의 핵심은 공유하는 게 많고 서로 멀리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생겼는데, 이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이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역량이랑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정말 많이 OECD 국가 전체에 어느 정도 그 경제 수준이 있는 그런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적 소통 역량, 협력적이란 단어, 공동체, 협력 이런 단어가 모든 교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영어는 당연히 그렇죠. 소통하려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협력적 소통 역량이 6가지 역량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소통 역량하고 협력도 소통 역량은 저는 다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거는 이제 그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죠. 드디어 듣, 말, 익스에서 이해와 표현으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이해 영역은 영어의 지식 정보예요. 말이나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결합된 방식으로 요새는 나오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사실 이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영상 보죠? 유튜브에 그 안에 글자 막 써 있잖아요. 글자 막 써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 들으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가 송출이 되면은 거기 댓글창에 유튜브 링크 아래에 막 댓글 쓸 수 있잖아요. 미친 듯이 막 댓글 막 올라오는 거 아시죠? 사실은 이해와 표현도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소통이 지금 언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와 표현 영역은 기본적으로 나눠지고, 고등학교의 영어 선택 과목에는 통합 영역으로 이해 표현이 아예 다 합쳐져 있는 멀티모달의 통합 영역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해랑 표현에서 이제 이해와 표현이 이제 독자적 영역으로 하면서도 결합되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말이죠. 영어 사용자 간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인가? 대화, 토론, 문자 교환. 그 참여를 하는
유튜브 생각하시면 유튜브 방송, 네,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과목들 있잖아요. 공통 과목. 공통 과목에서는 영어의 기초적인 소양을 함양하시는 것이고, 선택 과목에서는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지금 저 과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과 평가 방식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방식의 평가 방법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가장 핫한 거죠. 테크놀로지, AI. 이런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언어 기능별 평가 방법,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학습 기록 관리, 대시보드에 관련된 거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계속 제출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 이 도식화된 그림 보이시죠? 이게 이제 교육과정, 영어과 교육과정 강론 문서의 앞쪽에 나와 있고요. 잘 보시면 말씀드렸던 이해와 표현의 정 가운데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거든요.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그래서 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해에서도 듣기하고 읽기뿐만 아니라 viewing, 보기 하고요. 표현은 말하기, 쓰기 말고 presenting, 제시하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이 이해랑 표현 사이에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있고, 여섯 가지 역량이 있잖아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이 궁극적으로는 영어 의사소통을 구현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이 뭐냐? 라고 궁금하실 때는 이 도표만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 훨씬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체계표 보셔야 되잖아요. 2015와 2022의 내용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스킬에서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영역의 정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 각 영역이 영역별 또는 영역 간 통합 학습을 지향한다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행평가를 만든다, 아니면 어떤 수업을 구성하신다라고 했을 때 말하기만 따로, 듣기만 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역 간 통합을 하셔서 앞으로의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성취 기준 해설, 그거에 맞는 그 성취 기준 해설이 다 언어 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해서 이제 앞으로 수업과 평가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2 그 내용 영어과 개정 교육 과정에 그 내용 체계표 양식을 보시면 예전에 없던 게 생긴 게 바로 이제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핵심 아이디어예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미국의 교육 과정에 빅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이제 OECD, 그리고 OECD 맥락에 맞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정 교육 과정의 맥락에 맞게 이제 명칭을 핵심 아이디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영어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함양해야 하는 영어 이해 및 표현 영역, 그 영역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일반화된 내용, 바로 그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핵심 아이디어는 구체화된 것이 아니에요. 일반화되어 있고 개념화되어 있는 것을 핵심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은 2015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가치 태도가 신설이 됐어요. 저희 학습 나침판, 아까 그 그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침판에 그 바늘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치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에티튜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과에서는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서 학생이 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정의적인 태도, 바로 그게 영어과의 가치 태도가 되고요. 그게 모든 성취 기준에 뭐, 그게 8가지가 되든 10가지가 되든 성취 기준에 번호별로는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반영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상황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이건데, 주제 분류예요. 2015에서의 주제랑 2022에서의 주제인데요. 2015에서 고등학교는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의 주제가, 공통 과목은 똑같아요. 1학년 거.
친숙한 일반적 주제인데요. 선택 과목에서는 다양한 일반적 주제에서 그냥 더 폭넓게 다양한 주제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외에 융합 선택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제를 다양한 주제라고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제 분류를 왜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냐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아래 보시면 영역별 주제 분류를 지양하고 영역 간 일관된 주제 분류 방식을 적용하였다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지나치게 이제 그 학습량이나 학습의 그런 부분에 너무 심화해서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폭넓게 포함하고자 다양한 주제라고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다시 도표화 시킨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 초등 3, 4학년군에서 자기 주변. 왜냐면 아이가 이제 아이의 성장 발달 속도랑 맞추게 된 건데요. 자기 주변을 이제 알게 되고, 자기 주변에서 조금 더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 일상생활을 알게 되고요. 수축가 돼서 중학생이 되고 나면 친숙한 주제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과목군에서는 친숙한 일반적 주제잖아요. 근데 2022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좀 포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수 보시면 2015랑 2022에서 시수가 잘 보시면 136에서 공통용어 시수가 128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시수가 줄었다는 거. 그래서 연간 고등학교는 50분 기준으로 하면 어 1단위를 17회 이수하는 그런 수업량이 돼요. 그래서 어 17회를 기본적으로 이수를 했는데 여기 지금 나중에 2022가 되면서 1학점 50분 기준 16회를 이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돼서 나머지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저희가 그 수업량 유연화하듯이 여러 가지 융합 수업이나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그런 학습을 부담을 많이 줄여주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성취 기준인데요. 저희 이해 영역이 듣기랑 읽기랑 보기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공통 영어 1학년 지금 우리 영어라고 부르죠. 영어에서는 듣기의 성취 기준 5개, 읽기의 성취 기준 6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듣기와 읽기를 합해서 이해 영역으로 하고 8개의 성취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잘 보시면 예전의 성취 기준에는 뭐뭐 할 수 있다로 끝나요. 파악할 수 있다. 보이시죠? 네,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성취 기준은 한다로 끝나요. 네, 할 수 있다가 한다로 바뀐다는 거. 그렇게 뒤에 수행 동사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듣고 읽고를 다 포함하게 파악한다. 그다음에 추론한다. 분석한다. 어미가 이런 식으로 또 적용한다. 전략 적용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략을 적용하는 거, 이해하는 전략을 적용하는 거 자체가 듣기나 읽기 성취 기준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말이나 글의 이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적용한다. 전략을 관련된 성취 기준도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표현 영역에서는요, 말하기랑 쓰기를 표현으로 보고 지금 저희 프리젠팅, 네, 제시하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표현 영역의 성취 기준의 그 수행 동사들을 보시면 설명한다, 전달한다, 기술한다, 그리고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간혹 여기 보시면 말하거나 쓴다. 네. 이게 표현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거나 쓴다 또는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협력한다 보이시죠? 협력적 소통 역량에서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 아시다시피 태도에 관련된 성취 기준이 지금 표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성취 기준 수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 내용 비교하는 거 가지고 왔는데요. 2015에서는 보통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4개나 5개로 나눠지니까 20개가량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8개씩, 그래서 16개. 기본 영어랑 공통 영어가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16개. 공통 영어는 2학기에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17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굉장히 다채로운데 잘 보시면 16이나 17 이렇게 나오다가 어떤 선택 과목 보시면 직무 영어 8, 그리고 영미 문학 읽기 8, 실생활 영어회화 9, 그리고 미디어 영어랑 세계문화와 영어 10이거든요. 이거는 이해랑 표현이 아닌 통합 영역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성취 기준이 구성되는지 후반에 더 자세히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2015에서는 직무 영어랑 영어 발표와 토론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2022에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성취 기준에 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2015에서는 이제 심화 영어 1과 2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심화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심화 영어가 그냥 하나로 나와 있고요. 원투가 없이 하나로 나와 있고요. 영미 문학 읽기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해가지고 14개랑 관련된 게 있었는데 지금은 8개로 통합됐고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이 예전에는 전문 교과였어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외고에 관련 있었던 그런 과목인데 이제 그것이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와서 17개 성취 기준을 갖게 됩니다. 나머지 융합 선택 과목으로는 세 과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실생활 영어 회화가 예전에 실용 영어 있죠? 2015에 실용 영어에서 좀 발전된 이제 변화된 것이고 미디어 영어는 완전 새로 생긴 과목이고요. 세계 문화와 영어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신 영어권 문화 있죠? 네. 영어권 문화에서 영어권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세계 문화,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개념으로 세계 문화와 영어로 더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능 시험 생각해 볼게요. 수능 시험에 저희 그랬죠. 평균적으로 괜찮은 대학 가서 괜찮게 공부하는 인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수능 시험은 선택형이었고, 그중에, 얼마나 많은 짧은 시간 내에 시험 봐가지고 얼마나 평균 이상이 되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래서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투자 대비 산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외국어를 토플 점수 몇 점, 토익 점수 몇 점, 수능 외국어 저희 절대평가 되기 전에 몇 점. 외국어를 정복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고, 짧은 시간 내에, 즉 70분 내에 듣기 20분 빼면 50분 남죠? 50분 내에 독해 30 몇 개죠? 34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지문을 소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고등학교에서 봤었는데, 그쵸? 언어가 효율 대상이기도 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동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언어 자체를 좀 깊이 있게 배우고, 저희 이제 깊이 있는 학습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언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얼마나 배우면 행복하게 느끼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감정에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문장 하나를 가지고 영미문학 읽기, 뭐 아니면 영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음미하는가,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와 만났는가, 언어를 가지고 언어의 비판적인 그런 성찰과 언어가 즐거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그동안 저희 고등학교 영어 수업은 이렇게 할 수 없었죠. 수능의 덕분이라고 할지, 수능 때문이라고 할지, 늘 수능 때문이다, 모든 건 평가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식으로 수업을 만들거나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죠. 이 문제의식은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영어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선택 과목은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거 저도 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선택 과목은 있잖아요. 애들이 영어과 선택 과목 많이 선택하나요? 저희 영어과에 선택 과목 선택하면 많이 살아남나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학교 상황이 어떠신지. 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선택 과목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선생님이 혹시 세 개 이상 지금 가르치시는 거 있는 거 아닌지, 저 정말 너무 두렵거든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역량에 대해서 이 역량들이 성취 기준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중대국어 선생님, 심화 영어 두 번밖에 안 나왔다고요? 대체 K는 지금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리고 제외학교라서 인원도 적은데 많은 과목을 개설하는 두려움 저도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영어 관련 과목을 선택하지 않죠. 저희는 선택 앞으로 안 당할 거예요. 저희는 애들 관심 밖에 있는 과목이에요. 왠지 아세요? 재미가 없거든요, 영어가요. 사실 공통 영어를 하나, 1학년 영어 수업을 하나, 영어 1을 배우나, 영어 2를 배우나,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을 하나, 저희는 늘 수능 영어 지문, 모의고사 지문 가르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찔리는 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거의 수업 3시간, 4시간 일주일에 들어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한 문장을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이거 너무 재미있지 않니? 이런 수업 해보실 수 있나요? 아, 시험 쉽다. 이런 얘기 홍보하신다고요? 아, 영어권 문화 2개 반, 영미 문화 이렇게 3개 반이고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박석강 선생님 어느 학교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성공한데요. 저희는 영어권 문화만 겨우 했고 영미 문학 읽기는 11명, 10명, 9명 이렇게 나와서 내년에도 없어졌어요. 저희 2학년 없어졌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이거 고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드리다가 채팅창 볼 거고, 쉬는 시간 안 가질 거거든요. 왜냐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8시 반까지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 계속 말할 거라 중간중간 편하게 쉬는 시간 알아서 가지시면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저 이제 잠깐 물 한 번 마시고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잠깐만요. 윤여경 선생님께서 영미문학이 역량이 부족하시다니, 영미문학은 제 역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영미문학이 교과서가 다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가. 네. 저희는 2학년에 심화 영어만 선택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의문이시다. 뭐가 의문이신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 선생님. 네. 자, 윌리엄 블레이크, 네, 좋아하면은, 박 선생님께서 재밌게 가르치신 게 많네요. 네, 영미 문학 읽기 하시나 봐요. 네, 네, 그럼 저 이제 좀 더 이어서 나갈게요. 수치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적 소통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그리고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있거든요. 이 역량 이제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희 이제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이 역량을 키워주시는 교육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역량을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야? 가르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성취 기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력적 소통 역량이 저희 1번 역량이었잖아요. 거기 안에 보시면 공통 영어, 1학년에 배우는 공통 영어 과목이고요. 12는 이제 선택 과목인데 영어 원이고 그다음에 영발. 영발은 영어 발표와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당하는 그 과목은 이런 소통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네. 네. 여기 보시면 공통 영어 2 보시면 다양한 소통의 목적에 맞게 말하거나 글로 표현한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요. 저기 2가 뭐냐면 중간에 2학기예요. 01은 여기 첫 번째 02가 2학기고 2는 표현 역량이에요. 표현 역량. 그다음에 01 하면은 2의 역량이에요. 그거 보셔야 돼요. 코드 이 무슨 이상한 코드야 그러시면 안 되고 1001 그러면 1학기에 배우는 공통 영어고요. 1002 이러면요. 2학기에 배우는 공통 영어예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까지 2015 상에는
영어를 배우실 때 1학년 아이들이 1년짜리를 배우잖아요. 저희가 세특 그래서 1년에 한 번 써주잖아요. 이제 내년 신입생부터는 교과서가 따로따로 나오고요. 고교 학점제라서 세특도 그럼 몇 번 쓰는 걸까요? 1학년도? 교과서가 다르니까? 여러분, 슬픈 소식일까요, 이거? 네? 네. 이거 세특도 따로 써주셔야 돼요. 과목이 다르고요. 네, 2번 써주셔야 됩니다. 네. 1학기 교과서의 내용 다 가르치시고, 성취 기준에 맞춰 가르치시고, 그걸 평가하시고,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 사항 적어주시고, 2학기도 공통영어 2라는, 네, 각각 1,500바이트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슬프신데 모든 고교 학점제 맥락에서는 다 학기별로 모든 과목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나눠가지고 1년짜리로 가르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표현 영역이 02고요. 중간에 보시면 01로 되어 있으면 그게 2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영역 02에서 9번째 성취 기준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이게, 협력도 소통 역량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 1. 네. 2학년 때 주로 많이 깔아놓으시죠, 요새. 영어 1 성취 기준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이거는 저희 그 가치 태도 역량도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협력서 소통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영어 발표와 토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진로 과목에 거기에 문화관,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협력적 소통 역량에 따른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또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영어 발표와 토론에서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이거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예전에 없었거든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이제 이것도 저희가 가르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취 기준에 있다면. 노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춤도 하실 수 있고요. 바디 랭귀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어 뭔가 그 이모티콘 말고 왜 저희 왜 문자 언어처럼 쓰는데 영어적인 그 영어 텍스트 영어 그 뭐라고 하죠? 그 영어권 사람들이 보내는 그 텍스트 문자 있죠. 그런 문자에 이모지 말고 그 문자를 약간 그림처럼 표현하는 문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LOL 느낌 나오는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적인 표현. LOL, 그다음에 OTL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맥락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선생님들? 네. 이거 미디어 용어의 통치 기준이 있거든요. 줄임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용 체계 안에 들어가게 돼요. OMG. 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OMG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러시면 저 슬픕니다. 네, 네, 그런 것들, 네, 보시고, 이런 것도 성취 기준 안에 들어가겠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자기관리 역량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자기관리 역량이 자기주도적으로 영어학습을 지속한다. 흥미랑 관심을 바탕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영어 1학년 거에는 말이나 글의 이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적용한다. 그리고 영어 1에서는요. 적절한 전략을 활용해서 다양한 매체로 된 말이나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 요거는 공일이겠죠. 이해니까. 네. 요것도 공일이네. 세계문화 영어인데요. 이거는 다른 문화권의 관습, 규범, 가치, 사고방식, 행동 양식 또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 인식 및 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네, 다 지금 자기 관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발표와 토론. 발표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이것도 자기 관리 역량에서 나오는 이제 그 역량을 반영한 성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공동체 역량이죠. 공동체 역량은 공감, 배려와 관용,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의한 이해와 포용 능력을 갖추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이 공동체 역량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통 영화 보시면 말이나 글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포용적인 태도로 분석한다라는 어, 성취 기준이
이해 성취 기준에 있고요. 그다음 표현 성취 기준에는요. 상대방의 생각이나 관점을 존중하고 언어 예절을 갖추어 표현한다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원에는 우리 문화 및 타 문화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포용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진다 있고요. 영어 2에는요.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해 포용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진다가 있습니다. 점점 성취 기준이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느낌이 확실히 아니고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시는지요? 네. 자, 그다음 창의적 역량. 자, 이거 볼게요. 창의적 사고 역량. 어, 다양한 매체의 말이나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이제 이해 역량의 1학년 그 2학기에 배우는 공통 영어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어 1에 나오는 거는 다양한 매체와 적절한 전략을 활용해서 정보를 창의적으로 전달한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지금 성취 기준에 있다는 거. 그리고 영미 문학 읽기는요. 다섯 번째 성취 기준에 이게 있어요. 전 이 성취 기준 너무 좋아요. 시를 읽고 운율, 이미지, 은유, 상징 등의 문학적 비유 표현과 의미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말이나 글의 형태로 표현한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거, 이런 게 성취 기준에 있으면 이 내용이 교과서에 지금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게 저희가 수업하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인데요. 여기 표현 영역이 있네요. 어, 독해 작문이면 읽기랑 쓰기겠네요. 읽기와 작문이겠네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관해서 정보 윤리를 준수하며 비판적이고 독창적인 글을 쓴다. 이게 지금 창의적 사고 역량에 들어갈 수 있겠죠. 독창적인이란 표현 가지고요. 그리고 심리적 감성 역량. 아니, 이런 게 성취 기준에 있단 말인가? 네.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심리적 감수성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희생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다양한 매체의 말이나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미디어에 제시된 요거는 이제 미디어 용어인데요. 미디어에 제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다. 심지어 그냥 관점이 아니고요. 관점도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어떤 시점, 뭐 1인칭 화자 시점, 아니면 이쪽 시점, 뭐 여기 만약에 어떤 등장인물이 있다. 미디어 안에서의 존재하는 어떤 등장인물이 있을 때 그 각각의 인물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성취 기준이 굉장히 통합적이죠. 그리고 세계문화 영어, 자발적, 지속적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감상하고 표현한다. 그다음 영미문학 읽기, 문학 작품을 읽고 표현이나 주제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런 것이 심리적 감성 역량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 지금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사실 이 역량을 교육과정 최종 발표하기 전에 디지털 역량으로 하려고 했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지식정보 처리 역량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했는데 요새 정말 AI랑 디지털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서 이 부분은 예전과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됐다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식정보 처리 역량에 뭐가 있냐면요. 다양한 매체에, 근데 앞에 영어로 표현된이라고 꼭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의 디지털 지식 정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검색, 수집, 이해, 분석, 평가, 활용한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이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1학년 공통영어 1학기 배우는 거. 여기에 표현 역량이 있네요. 적절한 전략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황과 목적에 맞게 말하거나 쓴다. 이렇게 있고요. 미디어 영어라는 과목에는 미디어 정보를 창의적, 비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정보 보안을 준수한다. 라는 문장이, 성취 기준이 9번째 성취 기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문학 읽기에서는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문학 작품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 비평한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심화 영어 독해 장문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재구성하여 발표한다. 재구성이란 표현도 지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재구성 자체가 블룸의 위계 단계에서는
창의적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다음에 어, 재구성과 발표를 함께하는 역량이어서 표현 역량 중에는 굉장히 상위권 그 역량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구성하여 발표한다라는 성취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의 역량을 보셨잖아요. 그 역량에 맞는 성취 기준이 여러 가지의 공통과 선택 과목 내에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현재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2015랑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깊이 있는 학습에서 그 중에 6가지 역량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6가지 역량이 사실 지금 선생님들이 곧 가르치게 되시는 그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 또 뭐 융합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어떤 식으로 성취 기준에 구현되어 있는가를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러면, 좀, 어쨌건 말하기 듣기 쓰기 이게 확실히 아니구나. 그거는 이제 느낌이 많이 오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보신다고 하면 이제 벌써 8시가 됐네요. 지금부터는 과목 편제하고 이제 2022에서 그럼 새로 들어온 과목이 뭔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한참 교육과정 내년도 들어오는 신입생들 거 막 짜고 계시고 가고 계실 텐데 이거는 이 신설 과목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영어를 선택당하도록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동안 있던 과목만 하시면 저희 영어는 선택당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다고 느껴요, 학생들이요.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이미 과목 이름 자체에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는 과목이 있어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과목이 생활기록부상에 존재할 때 이게 상위권 학교에서 어필할 수 있는 과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성취 기준에 근거한 수업을 하실 거니까요. 그럼 이제 그동안 늘 해왔던 과목에서 조금 생각을 확장하시고 넓히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기초 소양, 기본 학력 함양. 그래서 1학년에 배우는 과목이고요. 기본 영어 1, 2, 공통 영어 1, 2가 있어요. 1, 2가 있다는 말은 1학기와 2학기에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과 2학기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이 따로 있고, 교과서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성적을 내는 것도 달라요. 왜냐면 한 학기에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교과서가 끝나고, 과목별 세부등록 특기사항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아주셔야 되고, 1학년에 배우는 거는 기본 영어랑 공통 영어가 다 들어가요. 지금 근데 보통,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얘기 들어보면, 내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본 영어는 많이, 선택으로 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댓글창에, 채팅창에 어떻게 1학년 과목이 세팅해 놓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 교육과정 이제 만들 때, 강론 같이 만들 때는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성적이 잘 나와야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론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어떤 과목을 배워서 어떤 이수 경로를 갔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본인한테 불리한 과목을 배웠을 때, 그 부분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성적에. 그 적어도 5등급이면 상대평가 5등급이랑 절대평가 병기했을 때 좋은 등급이 나오는 걸 원하는 친구들은 혹시 1학기에는 공통 영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있으니까 듣는데 너무 불리하다, 자기 성적이 안 나와서 2학기는 기본 영어 2 들으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 요구권을 뺄 수는 없다는 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활용 어휘수는 후반에 제가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대부분의 학교는 제가 심지어 특성화고 같은 경우나 마이스터고도 공통 영어만 이제 깔아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부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이요. 굉장히 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만 선택 과목이 아니고 전, 전 과목이, 전 교과가 다 선택 과목이잖아요. 정글이에요, 정글. 그래서 모든 교과가 다 풀린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이렇게 이수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해서 학기별로 중요한 과목들을 해당하는 뭐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과에서도 아니면 예체능과에서 다 깔아놓으시잖아요.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의 진로에 맞게 이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과에서 봤을 때 어떻게 과목을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놔야 한 학기에 하나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들을 것인가, 의미 있게 이거를 들어서 과목이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택 과목, 2학년과 3학년에 해당하는 선택 과목 성적을 보셔야 되는데 일반 선택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수능 연계 과목인 영어 1과 영어 2가 들어가 있는 네, 영어 독해 장문은 사실은 수능 연계 과목은 아니고요. 영어 1, 2까지만 있죠. 그래서 교과별 학문 영역 내에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은 교과별 심화 학습 그리고 진로랑 관련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 선택은요.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그리고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에는요, 5개 있어요. 그, 어, 심화학습이 되는 심화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 독해 작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발표 토론도 있지만 진로 관련해갖고 직무 영어 이것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5개의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 안에 들어가 있고요. 융합 선택은 실생활 영어 회화. 왜냐면 실생활 체험에 포커스니까요. 그리고 미디어 영어. 미디어 영어는 모든 미디어를 다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합 자체가 교과 안에서든 교과 간이든 다 가능한 과목이고요. 세계 문화와 영어는 영어권 문화에서 훨씬 더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화, 세계 문화 안에서의 맥락이기 때문에 융합 선택 과목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휘수 궁금하셨는데요. 이 어휘수에 잘 보시면, 저희 기본 영어 있죠? 기본 영어가 1600단어예요. 근데 모든 어휘수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내외가 아니고요.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단어 수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내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통 영어도 1800단어 이내예요. 1800단어 이내는 1600단어 이내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거 위계를 이제 까시면서 이제 학교 어떻게 이수 경로를 할 것인지 막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단어 이내로만 오면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과목을 좀 이렇게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위계는 있지만요. 어, 어, 준 선생님께서 지금 올리신 거 잠깐 볼게요.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이 외국 국제고 문제로 잠시 들어온 것으로 보였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2022에서는요. 예. 그리고 저희 본질적으로 그 국제계열 고등학교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냐고 하셨지만 이게 내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휘수가 이내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기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나온 것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지 않고 좀 이제 확장하셔서 사실 이 이름 있잖아요.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독해 장문. 이 이름이 이 교과서 만들었을 때, 아니, 이 과목을 만들었을 때, 이 명칭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나침반을 보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인지 그 학교 맥락이랑 맞는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외고, 국제고만 이거 과목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고인지 남고인지 공학인지 다 맥락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어휘수를 만들 때 내외가 아닌 거가 굉장히 큰 차이를 준다고 하셨어요. 이내라는 내용.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00단어 이내인데, 물론 3,000단어 가까이 되겠지만, 이내라 함은 영미문학 읽기도 또는 3,500단어인 심화 영어 독해 장문도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지금 많이 선택 과목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학처럼 직접적인 위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과학은 문제가 되죠. 원 배우고 투 배워야 하니까. 그러나 영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선생님께 드린 그 강의 자료에 영어 2랑 영어 독해와 작문의
그 어휘수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죄송해서 제가 꼭 이거 수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영어 2가 위계가 더 높아요. 이내긴 한데 2,500단어 이내고요. 영독작이 2,200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수정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거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공통영어 1학기, 2학기에 깔았고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에는 영어 1, 1학기에 깔았어요. 그리고 2학기는 저희 융합선택 과목으로만 다 깔았거든요. 하나씩만 많이 안 깔았어요. 그래서 2학기는 미디어 영어 깔았고요. 왜냐하면 영어 1의 어휘수가 2,000단어인데 미디어 영어가 2,000단어예요. 그래서 어휘수는 위계가 크게 넘어가지 않으면서 2학년 과목군 안에서 생활기록부 상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영어를 2학기에 깔고요. 다른 과목은 아예 안 열자. 하나라도 제대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 개념이고 3학년 1학기에 영어 2 깔았습니다. 영어 2가 2,500단어거든요. 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세계 문화와 영어 깔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깔았어요. 이내로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 위계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 선택 외에 진로 선택 말씀을 드리면요. 직무 영어는 2,000단어 이내예요. 즉, 1학년에서 공통 영어를 배운 친구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영어 발표와 토론 2,500단어죠. 2,500단어라 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영어 2 있죠. 예, 영어 2에 해당하는 그 선택 과목의 어휘거든요. 어, 그거 같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심화 영어는 2,800단어예요. 2,800단어, 영어 1과 2를 배우는 심화 과목이라서 설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1, 2 이후에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보니까 2학년 1학기에 영어 1 깔고 2학년 2학기에 영어 2 까시고 그냥 수능 관련된 과목 까시고 3학년 1학기에 까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고 심화 영독작 이렇게 까시고. 근데 제가 좀 걱정됐던 거는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게 깔려 있으면 상위권 학교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추가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매력적일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해 봐주시고요. 어, 여기에 연민문학 읽기가 어휘수 높아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에 너무나 다양한 어휘가 있잖아요. 사실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연구진 선생님들은 어휘수가 더 크지 않기를 너무나 바랬어요. 연민문학 읽기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근데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휘수가 3,000단어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그런 맥락으로 한 것이다를 알아주시면 돼요. 이 어휘수에 맞게 반드시 그 경로를 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준 선생님께서 어, 최대 어휘수 규정이므로 각 과목별 출판사에 따른 어휘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출판사에서도 이 어휘수를 기준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0단어 이내 그러면 3,000단어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긴 넘어가지 않지만 2,500단어보다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교과서를 만드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그 텍스트를 봤을 때 그 출판사들마다 너무나 색깔이 다르다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영미 문학 읽기가 교재가 없지 않나요? 2015에는? 그쵸? 이번에 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출판사에서 만드는 거 아닌데 메이저 출판사에서는 다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교과서 나와 있지 않나요? 미디어 영어랑 심화 영어 독해 장문이가 그것 빼고는 다 교과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만 보시면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융합 선택은 실생활 영어 회화. 요거 이제 1,500단어예요. 이게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영어랑 고1 때 배우는 거, 기본 영어랑 공통 영어보다 다 어휘수가 낮아요. 그러면 실생활 영어는 고2 때 아예 배울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선택 과목으로 추가로 까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배웠을 때 선생님의 학교의 맥락에 맞춰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실생활 영어를 특성화거나 마이스터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영어가 2,000단어예요. 2,000단어 이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는 미디어 영어를 2학년에 선택 과목으로 넣었고요. 선택 과목을 넣을 때 지금 1학기에 할지 2학기에 할지 아직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이제 다른 메인 교과 있잖아요. 특히 항상 수학이랑 지금 자꾸 걸리는데요. 수학이 선택 과목이 좀 많으니까 어, 그 학생들이 수학을 한 학기에 필수로 수능, 이수, 수능이랑 관련된 과목이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 학기에 하나씩만 세팅되면 좋은데 수학과에서는 웬만하면 수능 보기 전에, 그러니까 수능을 위해서 3학년 되기 전에 많이 막 깔아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수능 관련된 과목을 두 개 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피해보는 과목이기도 해요, 저 영어과가. 그런데 적어도 한 학기에 한 과목은 제대로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이 영어를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가 너무 있는 거예요. 저희 여고의 맥락에서.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정말 다른 과목 말고 선택을 꼭 해야 될 수 있는 매력적 과목을 넣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어 1을 이제 1학기 넣고, 영어 2를 선택 과목 상황에서 선택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 하자. 그래서 미디어 영어를 깐 거였는데, 아마 1학기랑 2학기는 지금 약간 조율 중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 문화와 영어는 2,200단어 이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2보다는 밑에예요. 저희는 3학년 2학기에 깔았어요. 네. 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영어, 영어가 솔직히 선행 출제가 가능한가요? 영어 자체가 선행출제라는 말도 솔직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지금 교육과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인천 한예고의 이상미 선생님께서 영어 1과 2 꼭 넣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인천 한예고가 혹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아닌가요? 아니면 뭐 그 자사고라던가 지금 어떤 맥락일까요? 아, 자사고. 자사고면은 수능을 다 보는 학교죠. 어, 저희 학교는 여고라서 당연히 수능 보거든요. 근데 수능 보는 학교인 경우에는 원투는 깔아요. 원투는 까는데 한 학기에 원과 투를 까진 않죠. 이게 너무 원과 투가 위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기별로 1학기랑 2학기 까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까시거나 2학년에 영어 원 까시고 3학년에 영어 투 까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심화를 2학년에 깔면 준 선생님께서 어, 심하면 심화 영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학년에 깔려고 하시는데, 영어 원 기준, 어, 훌륭한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학생들의 선호도에 봤을 때는요, 너무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5등급을 심화 영어에서 한다. 그러면은, 예. 공부 양도 우선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고요. 그 과목이 학생들한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은 영어 2까지가 수능 과목이잖아요. 근데 굳이 더 어려운 걸, 어, 아무리 자사고라 할지라도, 아니면, 의고라 할지라도, 그거 깔아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사실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다른 탐구도 해야 되는데, 저희 도 일반고예요. 일반계 여고인데, 그럴 경우에 심화 영어가 어휘수가 엄청 높잖아요. 제가 잠깐 볼까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심화 영어가 어휘수가 2,800단어거든요? 그러면 영어 2보다 높아요. 그죠? 그러면 영어 2학년 2학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미 영어 2에서, 어, 그, 2학년 2학기에 영어 2랑 심화 영어를 같이 가신다는 걸까요? 제가 지금 감이 지금 안 오는데, 어, 학생들은 저는 심화 영어를 아예 안 할 것 같은데요? 영어 2만 하면 되지, 굳이 왜? 그냥 수많은 다른 과목을 놔두고 굳이 왜 심화 영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학교는 아이들은 안 할걸요. 안 할 거예요. 네. 영어 영문학과도 관심도 없는데요.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네.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시고, 선생님들끼리 같이 지금 근무하신 영어 선생님들끼리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두 과목, 세 과목 하면 저희 죽어요. 세특하다가 저희는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 쓰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학생들한테 적어도 한 학년에 한 학기에 하나씩은 영어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매력적인 과목을 그 학기에 하나를 제대로 깔아보자. 이거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들끼리 영어 선생님들끼리 그 맥락을 먼저 구성하셔야 되고, 어떤 과목이 우리 학교 애들이 봤을 때 다른 교과의 과목과 선택하는 걸 생각했을 때 선택할까를 보셔야 돼요. 네. 번역기 문제는 뭐 계속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어쨌건 그렇다고 번역기가 사라질 게 아니니까요. 그런 걸 와중에도 그래도 이 과목은 2학년 뭐 예를 들면 1학기에 영어 원을 했는데 2학기에 이거는 괜찮겠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과목 있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진로 선택 과목에는 뭐가 좀 매력적이에요, 선생님들? 이거는 좀 애들이 좋아하겠는데? 아니면 이거 세특에 나오면 세특에 이런 과목 쓰이면 학생들이 좋아하겠는데 과목. 지금 진로 선택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기 창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직무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영미문학 읽기,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그냥 책, 그 교과서 이 과목 이름만 봐도, 이거 좀 매력적일 것 같은데? 요거는 애들이 하면, 그렇죠. 영어 발표와 토론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도 딱 5개 중에 이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데. 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은요, 성취 기준이 발표랑 토론이에요. 발표 영역이랑 토론 영역이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럼 융합 선택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 실생활 영어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다른 과목이랑 쫙 다 이렇게 같이 경쟁한다? 그러면은 어떤 과목이 나올까요? 융합 선택 과목 안에서는.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고 정도에서는 이거 괜찮은데? 네,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 영어도 많이 생각하세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까시면 선택 안 해요. 영어는 그렇게 인기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지금은. 하나라도 제대로 가져가게 해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잠깐 채팅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진로 선택이나 융합은 지필과 수행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지필을 반드시 해야 되나요? 어, 지- 아직 지금 내년도에 학생이 이 선택 과목이 배우는 거는 내후년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 나오지 않았어요. 100% 수행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굳이 이것을.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진로 선택은 ABC잖아요. 근데 내후년에,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내후년에 2학년 되는 학생들, 어쨌건 1학년 과목이 됐든 2학년, 3학년 과목이 됐든 5등급이에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다 나오는 5등급으로 5개가 나와요. 그래서 병기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ABC의 개념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네, 그건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부 또 말씀해 주신 거, 지필을 아예 빼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이지원 선생님께서는 애들이 발표랑 토론을 너무 싫어해서 뺐잖아요. 근데 모든 학교에서 발표랑 토론을 다 뺐다. 그러면 상위권,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업을 받은 애, 어떤 걸 배운 애를 뽑고 싶겠어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어필할 때 그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세계 문화 영어 매력적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이름이 이미 매력적이잖아요. 거기 성취 기준 장난 아니게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어, 학교마다 설정은 다르지만 준 선생님께서 최소 성취 기준 미달자 지도라는 현실이 존재하니 교과서는 학생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교과서가 설정한다기보다는 성취 기준이 이제 나와요. 이제 지금 공통 영어는 성취 기준 옆에 성취 수준 진술문 그래가지고 A, B, C, D, E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올해 9월 10일에 며칠 전에 나왔고, 지금 모든 선택 과목 있죠.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과 융합 선택, 모든 선택 과목에 성취 수준 진술문이 올해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그 성취 수준 진수문에 의거해서 수업과 평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미달자 지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건 없어요. 이제는 우리 영어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가 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서 어느 정도 수행평가로 100%를 구성하시면서 저는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보고요. 윤여경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네요. 미디어는 콘텐츠와 연결 좋을 듯. 미디어가 제일 인기 많을 거예요. 남학교 애들도 좋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삶으로 사는 친구들은 미디어 영어가 그나마 그래도 이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수경로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학생이 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제가 지금 융합선택 과목군만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진로선택 과목군, 일반선택 과목군으로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두 가지 버전이에요. 아이고, 윗칸에는 공통영어 있죠. 공통영어 1학기에 배우고 1, 공통영어 2, 2학기 배우고, 또는 기본영어 1학기에 배우고, 기본영어 2를 2학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때 끝나죠. 그럼 2학년에 가가지고는 2000 단어인 영어 원과 미디어 영어. 이게 지금 저희 학교 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미디어 영어고, 그 다음에 3학년 가가지고는 영어 2, 2500단어 올라갔죠. 그런데 3학년 2학기에 어차피 애들이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세특도 의미 있게 적어줘야 된다고 느껴서 저희는 이거 지금 구성해 놨거든요. 어쨌건 그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위계가 안 맞는다고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특성화거나 마이스터거의 같은 경우에 기본 영어 하셨어요. 그럼 애들이 이미 기본 영어 했는데 기본은 되잖아요. 근데 2학년에 올라와서 특성화고는 영어가 포커스가 아닌 다른 어떤 기술,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실제로 영어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라서 실생활 영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생활 영어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난 수능은 봐야 돼. 그러면 영어 원까지 보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에서도 미디어 영어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고 나중에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반 선택. 아니면 진로 선택에서 직무 영어 있죠. 직무 영어가 이제 2학년 2학기에 직무 영어 까셔도 됩니다. 굳이 영어 원과 영어 투를 안 까셔도 돼요. 수능을 보지 않는 고등학교의 맥락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의 어휘수를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성취도 5단계, 절대평가, 상대평가 다 5개다. 그리고 기본은 4학점이지만 3에서 5학점까지 편성은 가능하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도 볼게요. 상당수 학교가 고3에서 교과서 외에 부교재, 수능 특강이죠. 하고, 부교재는 교과서보다 단근 수준이 높으니까 교과서가 최전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뭐, 어차피 고3 거는 수능 특강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건 학생들이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할 때 그러니까 영어 원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굳이 내가 왜 영어 투 들어?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과목을 제목이라도, 과목명이라도, 이거 들으면 재밌고 세특에 정말 괜찮게 적히겠다고 느껴지는 거를 깔아놓으셔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교과서 지금 걱정하시는데 현행과 같은 수능 체계잖아요. 수능 얘네 때 많이 바뀔 겁니다. 이미 이제 지금 예비 고1에서는 사회랑 과학이랑 같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선호 수령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갈지 다다음 해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가교육회의에서 위원회의에서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과정이 바뀔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저희 다 계획을 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체제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바뀌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아이비 교육과정 관련한 연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죠? 초, 중, 고 다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연수 받고 있어요. 제가 이 교육과정 같이 강론 연구할 때부터 그 아이비가 뭔지 저도 배우게 됐고 스터디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거든요. 이제는 수능 없어져야죠. 그런 수능식의 방식이 맞춤법으로 하다갈 수 없게 하잖아요. 평균적인 인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챗 GPT랑 경쟁합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영어 발표와 토론 매력적인데요. 이거 신설 과목 얘기거든요. 영어 발표와 토론이 듣기, 말하기, 표현하는 그 능력, 발표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과목이고요. 거기서 배우는 기본적인 표현,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여러 견해가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토론하는 역량을 기르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정보를 매체를 통해서 수집, 분석, 평가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면서 그거를 토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간에 서로 포용하는 태도도 갖추고요.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협력하고요. 상호작용하면서 세계 시민으로 자질을 갖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과목은 외고나 뭐 과거에만 있어야 되는 과목이 아니라니까요. 일반고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이 성취 기준에 근거한 수업과 평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디어 과목, 미디어 영어인데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목이죠. 근데 이 미디어 영어가 이제 지금 저희 그 개정교육과정 연구진 그다음에 이제 박사님들의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제발 홍보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포스킬이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유튜브로 보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잖아요. 시청이 듣고 읽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톡 가지고 저희 말하고 쓰나요? 동영상 바로 저희 화상 채팅도 가능하면서 동영상도 보면서 채팅도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나오면 저희 댓글 쓰면 이거 상호작용 아닌가요? 다 된다는 거죠. 그걸 멀티모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과목 중에 일부 미디어 영어 마찬가지인데 어, 네 가지 모든 스킬을 합해서 한 가지 통합 영역으로 성취 기준이 구성되어 있어요. 미디어 영어가 그런 매력을 갖고 있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이 모든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에서 영어를 접하게 되는 그런 주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소통 능력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 처리하고 창의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책이랑 이런 거 아니냐? 맞아요. 전통적인 출판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 소셜 미디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가 이게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미디어를 가지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테크놀로지 융합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영어로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 이거가 미디어 영어에 들어가 있고요.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AI 기술, 디지털 도구, 영어 키보드, 영어 사전, 녹음, 녹화, 학습용 앱, 코퍼스 데이터, 각종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뭐 캔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저희 그래멀리 뭐 다, 원격 플랫폼 다, 구글 클래스룸, 뭐 MS 팀즈 다 이걸 활용해서 수업하실 수 있고요. 테크놀로지 활용 과제, 영어 콘텐츠 제작, 영어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작, 발표면 영어 디지털 스토리텔링, 디지털 영어 뉴스 보도,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영어 수업 내용에 포함해서 학습자의 총체적 영어 역량 향상, 이거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디어 영어라는 과목이에요. 강력하게 선택 과목에 넣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교과서는 올 말인가 내년 초에 이제 교과서 검정이 끝나요. 지금 마지막 검정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없었던 과목이잖아요. 융합 선택 과목 중에도 아예 존재하지 않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 번 검증을 거쳐서 나와야 돼서 아직 안 나온 건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 함께 좀 같이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매력적인 과목이 무엇인가 고민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가 다 포괄한다. 2000단어 안에서. 그리고 그 내용 체계가 핵심 아이디어가 이래요. 영어로 표현된 미디어 콘텐츠, 감상, 활용을 위해서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대상과 목적을 고려해서 미디어를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메시지를 창의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영어를 사용한 디지털 상호작용 경험, 그런 경험이 영어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에 기여한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 요소가 되게 신선한데요. 미디어와 관련된 용어와 표현뿐만이 아니고 미디어의 정보 전달 구조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맥락에. 그리고 저희 언어의 지식 이해 보시면 책, 신문, 잡지, 만화, 인터넷, 소셜미디어, 원격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게임, 웹툰, 가상, 증강현실, 혼합현실 다 되고요. 혼합현실 미디어까지 방송, 드라마, 영화, 팝송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맥락이 재밌어요. 맥락을 보시면 영어 미디어 활용 방식이에요. 영어 이모티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검색 엔진. 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 검색 엔진 뭐 있을까요? 선생님들? 여기다 네이버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구글, 네. 구글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있죠? MS에서 하는 코파일럿, 그리고 퍼플렉시티. 지금 생성형 AI가 적용된 검색 엔진은 다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워드 클라우드,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짧은 영어 표현, 줄인 거 있죠? 아까 LOL하고 막 이런 거. 영어 오류 수정을 위한 디지털 도구, 뭐 있을까요? 랭귀지 툴, 그다음 퀼봇, 이런 거 다 미디어 영어에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과목을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 추가로 지금 올라온 거 채팅창 잠깐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어, 한국에서 여경생께서 진로 선택 과목을 학교 자체로 교과 구성이나 교과명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진로 선택 과목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개 과목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 다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문항 파악이 안 된 걸까요? 그 외라고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할게요. 준 선생님께서 미디어 영어 교과서를 살펴볼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교과서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이 미디어 영어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게 올 말이나 내년 초일 거예요. 지금 검증 중이니까. 근데 어차피 미디어 영어 그 판을 까는 거는 내년 1학년이 들어와서 봄 지나서 거의 여름이나 그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윤여경 선생님께서 실제 생성형 AI를 1분만 이용해도 멀티모달을 활용해서 어, 영어 수업 가능해지죠. 네. 이거 할 때 근데 사용하는 그 지침, 학생 나이나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외고나 권부현 선생님께서 국제고에서 고시 외 과목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다. 네. 2022에서 제가 알기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발표 자료는 채팅방에다가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거기까지 못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준 선생님께서 입학생 교육과정을 세팅해야 되는데 미디어는 모르니까 채택이 주저주저 하는 것 같다. 준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야죠. 이제 제가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하는 고교 신설 과목 연수 있었거든요. 전국 선생님 대상으로 할 때도 죽어라고 미디어 영어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진로에서는 영어 발표와 토론, 그다음 직무 영어 이거 강의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 이상과 현실이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심화 영어 독해 장문, 그냥 영어 독해 장문을 넣었을 때 학생들이 그게 매력적인 선택 과목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정말 너무 걱정되거든요. 아예 과목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한 학기 선생님들이 영어 과목이 날라가서 아니면 한 과목씩 생겨가지고 하나 따로따로 맡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날라가서 심리학 아니면 보건 어, 교육학, 철학 이런 거 가르치시면 어떡하나 걱정돼요, 저 지금. 너무 영어 영어 하나하나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미 문학 읽기 확실히 색깔 있는 거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그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직무 영어 대놓고 딱 티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그리고요. 제외 한국학교 물어보셨는데 어, 아마 이 소개된 외의 과목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떤 과목이 있는지까지 다 몰라요, 그거는. 저는 대전교육과정 안에 지금 그 고시 외 과목이 아닌 것만 연구진 참여했기 때문에 그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다음 거 요거는 이제 미디어 영어부터 지금 수많은 디지털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 가지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때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EU에서는 저희 2022년도에 말에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대한 선언문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2024년 9월에 곧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9월에 어,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그런 디지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나온대요. 디지털 연결, 디지털 공공재.
디지털 인권, 디지털 신뢰와 보안, 인공지능, 디지털 협력, 이거에 대한 논의가 곧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2022년 10월에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AI 개발, 활용, 배포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가 이제 구글과 MS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챗 GPT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권리 장전, 청사진 나왔고요. 영국에서는 디지털 규제 원칙, 영국은 대놓고 보수적이에요. 규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혁신 촉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 따라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AIDT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모든 그 학생에게 적용한다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 권리 장전이 작년 9월에 나왔고요.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22년도 8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디지털 권리 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이고요. 거기에 디지털 심화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와 권리, 공정한 접근과 기회균 등, 안전과 신뢰, 디지털 혁신, 인류 후생 5가지 원칙을 가지고 나와 있고, 교육 분야에서는 지금 그 인공지능 윤리 부분이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자 주도성,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맘대로 생성형 AI 쓰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그걸 학습하는 게 몸에 체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학생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어떤 그 인공지능이나 테크에 관련된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곧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디지털 교육 규범이 나온 거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제 지금 선언 나왔거든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원칙에 대한 선언, 공문 나왔어요. 이 교육 규범이 1장부터 6장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칙,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혁신, 그리고 인류의 연대 강화, 6가지 6장에 대한 핵심 규범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I가 특히 영어 수업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교과서에도 AIT가 나온다고 하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AI를 활용했을 때 AI 활용과 고차원적 사고, 저희 깊이 있는 학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AI나 에듀테크를 단순 반복 학습, 드릴처럼 막 외우게 하는 거, 또는 나 너무 하나하나 애들한테 피드백하기 너무 힘들고 일이 많아. AI가 다 피드백하게 하면 훨씬 편할 거야. 이거 정말 위험한 사고세요. 생성형 AI는 생성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교사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는 할루시네이션이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요. 피드백이 교육적 목적으로 나오는 그런 AI 도구에도 오류가 많아요. 이번에 AI 교과서 선정 안 된 회사 많은 거 아시죠? 네. 그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실 때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교사의 주도성. 이런 테크 AI를 할 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지 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지 이거 써보려고 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한테도 이거 재밌을 거야, 이거 도구를 써보자라는 의미로 그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 내용이나 이런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테크가 필요하다. 그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정보 윤리 준수예요. 그래서 민간이 개발한 지금 디지털 기술이 AIDT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게 학생 정보, 교사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보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보 윤리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학습시켜서 나중에 이런 정보를 다른 학생과 SNS에서 공유할 때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SNS 상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댓글을 달거나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게 하는지, 표현하게 하는지를 그런 그 수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 정서 지원인데요.
어, 이게 AI나 이런 거 체크할 때 이거 사회 정서 학습이 되게 쉽게 된다는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걔네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AIDT 지금 연수도 막 하고 받고 계실 건데 이거에 대한 리터러시가 없으시면 너무나 위험한 수업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받는 거 강제로 받아서 너무 싫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IDT도 아셔야 되고요. 1학년 수업에 적용하셔야 되니까 어, 교과서랑 AIDT 교과서 그 서책 교과서랑 AIDT 업체는 달라도 돼요. 왜냐면 AIDT는 교사의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책은 있어야 되고요. AIDT는 플러스 알파예요. AIDT는 도구예요. 활용하는 목적이시지, 그거가 AIDT만 있으면 되지 않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이 누군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누군지, 그리고 그 학생이 학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잘 하고 있는가, 그 성취 수준에 얼마큼 도달되어 있는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교과목에 그 내용 체계표 있잖아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행 평가하실 때 이제는 과제처럼 제출하게 하시는 그런 쉼표한과는 정말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드백 줄 수가 없어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한 거 실생활에서 정말 영어를 사용해서 이거 내가 써보니까 정말 써먹을 수 있겠다고 학생한테 전이가 되는 그런 수업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그러지 않았던 고등학교 맥락에서는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곧 몇 달 후에 교과서 서책은 지금 막 이번 달 다음 달에 막 하시면 AIDT는 아마 12월 말쯤인가? 그때쯤 다 선정하셔야 되는데 모든 AIDT는 네 가지가 공통되게 있어요. 학습 진단 기능, AI 튜터 기능, AI 교사 기능, 교사 재구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서책과 AIDT가 달라도 교사가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서책과 AIDT 업체가 같다면 연결성은 조금 더 많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 사용하기 너무 어렵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고요. AI 튜터랑 교사의 차이점 뭐냐면 튜터는 개인 과외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관점. 그다음에 AI 보조교사는 교사 관점이에요. 교사 도우미. 그래서 수업 설계를 지원해 주거나 피드백 설계해 주거나 평가하거나 학생들이 과제를 얼마큼 해왔는지 그 모니터링 있죠? 그게 AI 보조교사고요. AI 튜터는 학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 혼자 자기주도 학습,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을 할 때 내가 얼마큼 그동안 배웠는가, 학습 진도,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거가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이 되어 있는지 간단간단한 그런 문제 같은 거 풀면서 피드백 받는 거 있죠? 그런 정도. 오답 노트 제공, 질의응답 제공, 추가 학습 자료 있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습 진단은 들어가면 학생이 어느 수준인지 그 성취 수준 있잖아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진단, 형성, 총괄 평가 기능이 AIDT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교사 재구성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AIDT에 들어가서 원하는 텍스트를 올려놓고, 그 교재 만드는 거 있잖아요. 학습지 구성 그런 거 가능하고요. 학습 경로도, 여기서 추천해주고요. 대시보드를 보면서 이게, 학생이 자주, 숙제 제출한 거 까먹었네? 뭐 잘 안 냈네? 아니면 늦게 제출했네? 이런 게 확인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그 교재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교사용 학습 관리 요런 것도 가능한 것이 AIDT예요. 이게 모든 AIDT 그 회사 개발 업체에는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패스가 안 됐다는 거는 그게 안 된 게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했던 수업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제 수업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어과 강론에서 미디어 영어 이제 집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같이 강론 연구진과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미디어 영어를 집필하면서 대학원을 이제 그 AI 교육대학원을 다녔고요. 그러면서
이제 AI로 구현할 수 있는 영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테크 도구가 어떤 것이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때 정말 예, 머리가 빠지도록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하면서 내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수업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어떤 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했었고 미디어 영어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영어 1이나 영어 2나 공통 영어에서 충분히 다루실 수 있어요. 이 공익 광고요. 그래서 공익 광고는 현재 다른 교과서에도 2015 버전의 교과서에도 영어 공익 광고를 다루는 내용의 수행평가 같은 걸 다룰 수 있게 만들어진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 어느 정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 공익 광고 수업을 하고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흥미로운 영어 광고 콘텐츠 찾아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소통할 줄 아는 그런 학생을 목적으로 했고, 평가 방법은 영어 공익 광고 소개, 제작, 발표 이렇게 했고요. 평가 내용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가, 수집하고 요약했는가, 그리고 창의적 제작했는가, 효과적 전달을 했는가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해봤고요. 이거를 미디어 영어에 넣는다면 9번 성취 기준이죠. 미디어 정보를 창의 비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정보 보안을 준수한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것도. 네, 그래서 여기를 이런 수행평가를 과정 중심 수행평가로 영어 공익 광고를 소개하는 그 수행평가를 했고요. 1차로 그러니까 세상에 영어권 나라에 존재하는 영어 공익 광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고 그 메시지를 요약하고 소개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수행평가였고 그 공익 광고를 가지고 개선하고 거기다가 개인별 공익 광고를 그 메시지가 조금 더 창의적 사고로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현할 수 있는 설득적인 영어 표현, 효과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영어 공익 광고를 만드는 이제 이거는 쓰기죠. 현재 2015에서는 그렇게 하고 내가 이 공익 광고를 만든 다음에 이 공익 광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익 광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그 수행 평가를 했어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시던 거를 약간씩만 바꾸는 선택 과목에 구현해 주시면 돼요. 실생활 맥락과 연결되기도 하고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22 버전으로 바꾼다면 이해랑 표현 영역으로 영어 공익 광고의 핵심 내용을 찾아 정리하는 찾는 게 이해고요. 그걸 정리해서 영어로 작성한 표현이 되겠죠. 이해랑 표현 영역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찾을 때는 캔바 활용해서 이제 찾은 링크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공익광고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기 나오죠. 노란색 부분에 공익광고 찾은 이유, 그리고 어떤 영어 검색어 썼는지, 그리고 공익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메시지가 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광고인지, 처음에는 한국어 정리할 거 해놓고, 이걸 다 영어로 표현을 바꿔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했었고요. 그걸 다 한 다음에 공유해야 되잖아요. 광고는 모든 친구들이 내 것만 아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그걸 알려야 그 공익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반을 이런 그 각각 만든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패들렛에 올렸어요. 그래서 요 패들렛에 올린 다음에 피드백을 다른 반 친구들이 다 이 광고를 보면서 피드백을 달아주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공유와 피드백이 협업적 소통 역량이 가능하겠죠. 2022에서 충분히 또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한 거죠. 미디어 영어가 됐든 솔직히 다른 과목이 됐든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이게 전혀 어려운 수업이 아니고 두려운 수업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거 있죠. 이렇게 영어 공익 광고 공유하는 방법이 패들렛 말고 요새는 캔바나 아니면 다른 그런 그 공유하는 플랫폼에는 충분히 피드백을 줄 수 있는데 피드백을 줄 때는 제가 처음엔 이렇게 한국어 표현 쓰고 나중에 이걸 영어로 바꾸는 표현으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요거 표현 자체를 느끼게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지금 수업에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1학년 1학기에 했던 수업이어서 요 피드백이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지금 보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고요. 수업 설계하실 때 이제 AIDT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고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항상 평균적인 학생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학생들도 선생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수업 내용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accessibility가 되게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네, 받침대 따로 필요 없이
키가 크건 작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축구 경기를. 훨씬 더 포용적이죠. 그런 쪽으로 수업을 설계해 주시면 이게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더 훌륭한 학생, 능숙한 그런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 만들어 주실 때 예, 디지털 도구 이런 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정보 주실 때 다양하게 학생들이 접근할 때 부담이 안 되는 정보 제시 방법을 주시고 표현과 행동도 학생이 원하는 표현을 선택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방향이 된다면 그 수업이 훨씬 더 UDL 관점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익광고 수업 설계할 때는 어떤 식으로 UDL 관점을 적용했냐면 여러 가지 광고를 보는 대상이 누군지 학생이 정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한 공익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 대상을 정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학생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에 맞게 어조와 표현, 영어의 어조와 표현 작성하게 했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학생의 관점에서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다양한 정보 제시 방법과 표현 및 행동, 참여에 있어서 보편적 학습 설계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테크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일부 적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 이제 지금 선생님들과 내년도 연구하실 때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이 과목 애들한테 2학년 2학기 넣었을 때, 3학년 2학기 넣었을 때, 수능 보고 나서 넣었을 때 정말 배우고 싶을까? 학생이 졸업하고 났는데 이거 수능 말고 기억나는 거 영어에서 하나라도 과목이 있을까? 이런 고민 좀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 간학문적 융합 수업 같은 거 할 수 있게 여러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연결해서 영어에서 이 과목 배우면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이 될까? 아이디어를 좀 학생들이 창출할 수 있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목 보면 재밌을까? 즐겁게 몰입하는 그런 수업하고 애들이 재밌게 그 학기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전인데요. 배운 내용을 학생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이 가능할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문제 해결까지 안 돼도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그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잘 꾸미셔가지고, 영어 선택하니까 너무 재밌었어. 라는 그런 고민 나올 때 해주시면 너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선생님 이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통 영어가 2학년, 그러니까 2015에서는 네. 성취 기준이 21개였는데 네. 네. 2022에서는 공통 영어 1이 16개, 공통 영어 2가 17개. 일단 기본 영어는 네. 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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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냥 정량적으로만 보면은 성취 기준이 33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1, 2를 그거는 합치면. 성취 기준, 네. 근데 합칠 필요가 없죠. 다른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공통 영어로 1학년 통으로 배울 때는 21개보다 두 과목이 되면서 성취 기준이 늘었는데, 근데 네네. 숫자적으로 보면 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근데? 수업량. 1학기하고 2학기에서 지금 뒤에 17개 됐잖아요. 네네네. 하나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똑같은 건데, 그러면 성취 거의, 기준 예, 거의 똑같, 21개에서 16개로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34개가 아니라 네. 뒤에가 17개가 된 게 네. 1학기랑은 너무 똑같이 할 수 없고 그 대신 학생들이 심화가 됐다. 그 사이에 네. 어휘도 늘어났다고 해서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가 늘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네. 실은 또 지금이 딱 1학년 거 당장 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2, 3학년 아까 계속 어떤 과목을 배치할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1학년 공통 영어가 실은 이제 저희가 204에서 192로 줄면서 여러 네. 학교들이 1학년을 예전에 처음 2015로 시작할 때는 4사로 했는데 그걸 네. 줄인 학교들이 꽤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요거를 물론 이제 학교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학교의 일반적인 학생들을 수업으로 대상을 한다면 네. 몇 시간 정도의 수업량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주일에요? 네, 일주일에. 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3시간 내지 4시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사의 재구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네네, 있다. 충분히 가능하고, 네, 사실 저도 지금 일주일에 4시간 영어 1학년 수업하지만 2시간은 수능 스타일 가르치고 2시간은 교과서 하거든요. 네. 영어는 사실 어휘수도 그런 큰 차이가 없어서 음, 솔직히 애들이 느꼈을 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음. 정말 색깔이 있는 과목이 아니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의 부담감은 선생님들께서 느끼실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애들이 그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영어는 실은 뭐, 한 학기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뭐, 상관없다. 큰 차이 없다라고 이해를 초등학교면 하고, 저는 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에서는 단어 그래서 말이죠. 하나하나를 내 얼마큼 많이 네, 발음하고 표현하는지를 많이 하지만 네. 고등학교는 텍스트에서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보여주신 샘플이 있잖아요. 뭐 이게 이렇게면 뭐 공통 영어를 하고 2학년 1학기 영어 1을 하고 2학년 2학기 미디 영어를 하고 이제 이렇게 네, 쭉 이수경도, 예, 네네. 예, 이수경도 네네.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어를 한 개만 배우는 경우잖아요. 네, 하나씩만. 근데 애들 근데 영어 2개씩 안 해요, 선생님. 근데 다 싫어해요. 학생 중에 2개를 배우고 싶다. 나는 네, 영어를 좋아한다. 저희 학교 저 여고잖아요. 네, 영어 사랑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전교에 한 명 있어요.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저는 영어 선택한 학생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그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정도로 처절해요, 지금.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학생들이 한 학기 한 과목을 배운다면 아까 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걸 배우는데 네, 만약에 어 실은 이제 그 수학과 결국 짝이 되는 얘기 아까도 하셨지만 네네네. 수학이 좀 이제 뭐 입시 때문에 더 배워야 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죠. 영어를 2과목을 배우는 끼가 네, 존재한다면 네네.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색깔이 확실히 있는 걸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디어 영어라든가 영어 발표 토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영미문학 읽기, 세계 문화와 그렇습니다. 영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학교 맥락에 맞는 과목이 있어요. 네, 어, 남고인지, 여고인지, 또 네, 공학인지, 그다음에 특성화고인지, 그거에 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다 수능 과목을 깔아요. 영어 1과 영어 2. 이거 그쵸. 거의 영어 원이 뭐, 영어 투는 뭐 깔고 근데 네, 근데 그걸 그러면 2학년에 그거 그냥 네, 1학기랑 2학기에 깔아요. 그러면 이제 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2학년 2학기에 가서 저 영어를 하나 네,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영어를 네.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좀 더 확실하게 뭔가 영어적 색깔이 드러나는 과목이 네네네. 사실 깔려야 상위권 좋다. 학교의 대학에서 입장 봤을 때 이미 영어 1하고 영어 2 들었는데 더 들어? 그러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괜찮은 영어 과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 오늘 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선생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기회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편한 오늘 저녁 좋은 강의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